서기 1380년 어느 여름밤 서해의 한 포구에서는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 빽빽이 모여있던 적의 함대가 마치 도미노처럼 차례차례 불길에 잡아먹히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모든 불바다를 멀찍이서 지켜보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는 무엇을 만들었기에 적은 자신들이 무엇에 당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던 걸까요? 이야기는 그날로부터 한참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려라는 나라의 끝자락 바닷가 마을 사람들에게는 밤마다 찾아오는 공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왜구였습니다. 바다 건너에서 떼를 지어 몰려온 그들은 곡식을 빼앗고 사람을 해치며 해안 마을을 통째로 잿더미로 만들곤 했죠. 이 무렵 왜구의 침입은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왕이 다스리던 10여 년 동안 기록에 남은 것만 헤아려도 그 횟수가 수백 번에 이르렀다고 전해집니다. 나라의 군대가 막아보려 했지만 바다에서 빠르게 치고 빠지는 왜구를 잡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칼과 활로는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던 이 싸움. 그런데 이 끝없는 악순환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끊어보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상도 영천 땅에서 태어난 이 사내는 어려서부터 남달랐다고 전해집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아 제대로 공부할 처지는 못 되었지만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병법을 따지는 일에는 누구보다 밝았죠. 그런 그의 머릿속을 온통 사로잡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지긋지긋한 왜구를 단번에 제압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었죠. 그가 주목한 것은 바로 화약이었습니다. 폭발하는 힘으로 한꺼번에 적을 쓸어버릴 수 있는 당시로서는 꿈같은 무기였죠. 하지만 여기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벽이 하나 버티고 있었습니다. 화약을 만드는 핵심 재료인 염초를 뽑아내는 방법을 당시 중국은 절대 알려주지 않는 국가 기밀로 꽁꽁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조차 풀지 못한 그 비밀을 한낱 개인이 어떻게 알아낸단 말일까요? 그런데 그가 눈을 돌린 곳은 뜻밖에도 바다를 건너온 한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오는 상인들이 드나드는 무역항을 부지런히 오갔습니다. 염초 굽는 법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 하나에 매달린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그는 마침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중국 강남에서 건너온 이원이라는 인물로 염초를 다룰 줄 아는 흔치 않은 장인이었죠. 그는 이원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후한 대우로 곁에 두면서 조금씩 그 비밀스러운 기술을 물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집에서 부리던 종 몇 사람에게 그 방법을 직접 익히게 했습니다. 한 사람만 알아서는 안 될 나라를 위한 기술이라 여겼기 때문이었죠. 물론 그 과정이 순탄했을 리 없습니다. 다루기에 따라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위험한 물질이었기에 수없는 실패와 아찔한 순간들이 그를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일이 그의 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고려가 스스로의 힘으로 화약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서기 1377년 나라에서는 그의 건의를 받아들여 화통도감이라는 관청을 세웁니다. 화약과 무기를 본격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종의 국가무기 연구소였던 셈이죠. 이곳에서 그는 물 만난 고기와도 같았습니다. 커다란 화포부터 손에 드는 화기, 불을 쏘아보내는 화살까지 무려 18가지에 이르는 다양한 무기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 중에서도 그가 가장 공을 들인 것은 배 위에서 적의 함선을 향해 불을 뿜는 화포였습니다. 바다에서 치고 빠지는 왜구를 바다 위에서 끝장내겠다는 발상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무기를 손에 쥐었다는 것과 그 무기로 실제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발명품이 진짜 시험대에 오를 날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고 있었죠. 서기 1380년 여름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무려 500척에 달하는 왜구의 대선단이 곡식을 약탈하기 위해 서해의 진포 앞바다로 새까맣게 몰려든 것입니다. 배에 타고 있던 병력만 헤아려도 10,000명이 넘었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들은 해안에 올라 마을을 약탈하며 빼앗은 곡식을 차곡차곡 배에 실어 나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바로 이때 왜구는 스스로도 미처 깨닫지 못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무거운 곡식을 실으면서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500척을 모조리 굵은 밧줄로 한 대 칭칭 묶어버린 것입니다.
한편 급보를 전해 들은 고려 조정은 다급히 출정군을 꾸렸습니다. 도원수 신덕부와 상원수 나세, 그리고 화약 무기를 만든 바로 그 사람이 단 100척의 전함을 이끌고 진포로 향했죠. 500척 대 100척. 숫자만 놓고 보면 이미 승부가 결정난 듯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려의 배에는 왜구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비밀 병기가 실려 있었죠. 진포 앞바다에 다다른 고려 함대는 한 덩어리로 묶여있는 적의 배들을 똑똑히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그가 평생을 바쳐 만든 무기들이 일제히 불을 뿜기 시작했죠. 불화살과 화포탄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밧줄로 묶여있던 적선들은 한 척에 옮겨붙은 불이 옆배로 또 그 옆배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죠. 달아나려 해도 배들이 서로 단단히 묶여있으니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안전하자고 묶어둔 그 밧줄이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불의 덫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늘은 연기로 새까맣게 뒤덮였고 500척에 이르던 왜구의 함대는 그렇게 거짓말처럼 잿더미로 변해갔습니다. 이 싸움에서 고려군은 적선을 거의 남김없이 불태웠을 뿐 아니라 왜구에게 붙잡혀 있던 우리 백성 330여 명을 무사히 구해냈다고 전해집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진포에서의 싸움을 배 위에서 화포를 쏘아 적의 함대를 경멸한 세계 최초의 해전으로 기록합니다. 서양에서 그와 비슷한 전투가 벌어지기까지는 무려 200년에 가까운 세월이 더 흘러야 했죠. 간신히 살아남아 무투로 달아난 왜구는 고작 70명 남짓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마저도 곧 지리산 자락에서 고려군에게 토벌되며 거대했던 침략은 그렇게 막을 내렸죠. 진포에서의 승리는 단지 한 번의 전투를 이긴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칼과 활의 시대에 익숙했던 전쟁의 방식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전투 이후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왜구의 침입은 눈에 띄게 잦아들었습니다. 화포의 위력 앞에서 함부로 고려의 바다를 넘보기 어려워진 것이죠. 오랫동안 밤마다 떨어야 했던 바닷가 사람들이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끈질긴 집념이 수많은 이들의 잠자리를 지켜낸 셈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가 살던 고려는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고 새로운 나라 조선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죠. 나라를 구한 그의 무기조차 한때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만드는 일이 중단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시대가 그의 진가를 늘 알아본 것만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1395년 봄 평생을 화약과 함께 살아온 그가 마침내 병석에 눕고 맙니다.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직감한 그는 곁을 지키던 부인에게 책 한 권을 건넸죠. 이 아이가 자라거든 그때 이 책을 주시오. 그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그 책 속에는 그가 일생을 바쳐 알아낸 화약의 모든 비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가 세상을 떠나자 나라에서도 그의 공을 기려 높은 벼슬을 추중하며 깊이 애도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진짜 유산은 그 어떤 벼슬보다도 그 한 권의 책 속에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의 어린 아들이 15살이 되던 해, 부인은 마침내 남편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깊이 간직해 두었던 그 책을 다 자란 아들의 손에 쥐어준 것이죠. 아버지의 비법을 물려받은 아들은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만든 화약 무기를 한 걸음 더 나아간 형태로 발전시켜 나갔죠. 수레 위에 화살을 얹어 한꺼번에 쏘아보내는 무기로 또 그 뒤를 이은 또 다른 발명가들의 손을 거쳐 마침내 하늘을 가르는 화약 무기로 그가 지핀 작은 불씨는 시대를 건너뛰며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적국이 목숨처럼 숨긴 기밀을 끝내 손에 넣고 자신이 떠난 뒤에도 꺼지지 않을 불씨를 남긴 사람. 누군가는 한 번의 승리로 영웅이 되지만 또 누군가는 자신이 보지 못할 미래를 위해 조용히 씨앗을 심습니다. 과연 그가 진짜로 만든 것은 무기였을까요? 아니면 그 너머에 무엇이었을까요?